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결말부터 말하자면 1959년 2월 말겨울, 우랄 산맥 한복판에서 텐트는 남았고 신발은 있었는데 사람은 사라졌대요. 발견 당시 9명이 모두 실종되었고 지금까지도 사인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무려 67년이 지났는데도 공식 결론은 한 줄짜리 설명으로 끝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건데요. 9명의 텔레마크는 남아있었고 캠프 주변의 난간과 장비도 남아있었지만 사람들 동선은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영하 20도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위 속에서 텐트 안의 사람들은 마치 서로를 깨우거나 도망치기 위한 최후의 한 행동만 남기고 떠난 듯했대요. 발자국은 두 방향으로만 짧게 이어졌다가 끝나버렸고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멀쩡히 누워있던 두 군데가 아닌 세 군데가 아닌 5명과 4명으로 흩어진 두 지점에서 각각 시신이 나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결국 남은 건 숫자뿐이었죠. 9명, 67년, 그리고 미스터리.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이 결말을 다시 되갚는 과정입니다. 그날 밤, 텐트가 왜 안쪽에서부터 찢겨 있었는지부터 시작해 신발은 남고 생존 본능은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들었을지도 모를 소리 하나를 천천히 추적해 볼까요? 배경과 맥락. 1959년 1월, 우랄 산맥의 바람은 이미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고 해요. 시베리아 영원의 한복판에서 우랄의 한 공대, 우랄 주립기술대학 학생들 가운데 23살의 이고르 알렉세예비치 디아트로프는 우린 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루트를 간다고 자신했대요. 그가 뽑은 팀은 단순한 등산 동아리였던 게 아니라 정규 산악과정으로 300km를 건너는 데 필요한 경험을 갖춘 숙련자 2급 팀이었고 공식적으로는 1959년 1월 23일 노선책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시작점 명단은 11명까지 있었고 실제 현장에선 9명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1월 28일 유리 유딘이 건강 문제로 내려왔기 때문이었죠. 유리 유딘이 내려가고 난 뒤 남은 9명, 이름만 들어도 당시의 무게가 느껴져요. 이고르 디아트로프, 유리 도로세넨코, 루디밀라 두비니나, 게오르기 크리보니션코, 알렉산드르 콜레바토프,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루스팀 슬로보딘, 니콜라이 티베오브리뉴얼, 세면오프 질랄로토로프, 별칭 세면오프. 이 중 7명이 남성, 2명이 여성. 질문이 생겨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위험한 시점에 왜 가장 급경사 쪽 노선을 택했을까요? 그건 젊음의 자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당대 소련의 체제 안에서 문제 없었다는 승인도 하나의 압박이었을까요? 첫째 에피소드의 배경은 1959년 1월 말의 루트 자체에 있어요. 그들의 목표는 오토르텐, 방향, 즉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산줄기를 넘어가는 루트였고 카테고리 3로 분류된 최상위 난이도였다고 해요. 눈은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었고 영하 25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는 보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낮에도 눈가루가 분진처럼 날렸다고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마지막으로 1959년 2월 1일 밤 콜라트샤클 동쪽 경사면에 텐트를 쳤고 그때부터 이야기는 추적 불가능한 지점으로 들어가요. 둘째 에피소드가 바로 텐트와 신발이 남긴 공포예요. 사건 당일 밤, 텐트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잘린 흔적이 있었고 사람들은 완전한 장비가 아닌 채로 바깥으로 나왔다는 점이 반복해서 기록돼요. 한 신발만 남기고 또
또 한쪽은 벗은 채였다는 목격도 있었고, 영화의 바람 속에서 텐트 밖을 향해 달아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는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생존 본능의 오판이었는지는 지금도 답이 없어요. 6명은 동체온 손상으로, 3명은 흉부외상 두개골 손상으로 숨졌다고 결론이 적혀 있죠. 2월 말 5명째로 뒤늦게 올라온 신체들까지 사구가 물이 있는 계곡에 나뉘어 있었고, 일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텐트는 있었고, 신발은 있었고, 사람은 없다는 한 문장만 남았을 뿐인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흩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단지 추억을 남기려 한 등산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에 내린 선택이 너무 빨랐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서로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걸까요? 다들 같은 불빛을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각자 다른 깊이의 어둠 속에서 남아 있으니까요. 반전과 전개. 눈을 감고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밤의 바람은 날카로웠다네요. 영하 20도 아래 다이아트로프 패스의 바람이 흙먼지를 실처럼 휘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2월 초 2층 텐트만 한가득 챙겨 출발한 9명은 우린 괜찮아요 라고 마지막으로 짧게만 전해왔고, 오후 5시에 라디오, 통신이 끊긴 뒤부터는 텅 빈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긴장이 시작됐었고 산 전체가 숨을 삼켰다고 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된 건 텐트가 남아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뒤였습니다. 탐색대가 18시간째 눈길을 헤치고 올라왔을 때 그들은 텐트를 반쯤 파헤친 채 목초 위에 걸려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텐트는 찢어져 있었고 신발 한 켤레만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죠.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불은 이미 꺼진 뒤였다네요. 텐트는 내부에서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없대요. 하지만 바람이 장비를 훼손했을 수도 있어요. 현장 장부에는 출발 전 지출 내역이 남아 있었는데 장비 임차비 1200루블, 식량비 480루블, 연료비 320루블. 숫자들은 전부 규칙적이었고 그들의 발걸음만은 규칙을 깨뜨린 채 사라져 있었어요. 그게 긴장을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갑작스러운 비상이라면 먼저 불을 더 지키거나 음식을 챙겨요. 두 번째 에피소드. 구조대는 2층 텐트에서부터 600m 아래쪽까지 동선이 끊긴 채로 흩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해집니다. 한 명의 바지에 흙과 피 대신 검붉은 흔적이 있었고 바람은 초속 25m까지 불었고 기온은 영하 29도에 달했대요. 5대의 차량, 세 번째 헬기 지원, 72시간 투입됐는데 밤마다 시신이 아니라 텐트천 조각만이 보였어요. 사람의 흔적은 분명 존재했지만 돌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산비탈 쪽으로만 향했고 일부는 바위를 피해 미끄러진 자국이 아니었대요.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흔들렸고 이건 단순 추락이나 동상보다 더 비정상적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드러난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발견된 노트 한 장의 기압계 계산이 아니라 의외로 다른 기록이 있었대요. 예비자금 1,500만 루블, 사전 산행보험 추산액, 이란 메모 옆에 연평균 8% 금리, 세율 14%라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탐험 기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군의 메모였을 텐데 왜 이런 금융 계산을 끼워 넣었을까? 그리고 그 메모에는 동선 번호가 하나 빠졌는데 바로 텐트에서 가장 먼 길목이었대요. 즉,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산으로 사람의 흔적을 끄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었던 거죠.
이걸 본 구조대는 멈칫했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시작됐고, 동시에 우린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숫자가 아니라 공백이었어요.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한 사람의 목소리, 두려움에 맞선 판단, 동료를 구하겠다는 선택. 지금도 다이아트로프 패스의 바람은 같은 각도로 스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적만 보고 추론할 뿐, 그 사람이 왜, 누구를 위해, 언제 결정을 바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텐트와 신발이 말해주지 못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잠들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유는 그가 남긴 침묵이 우리 안에 아직도 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라이맥스. 다이아트로프 패스 정상에선 밤바람이 바위를 긁는 소리마저 숨을 죽이는 시간. 텐트가 2개, 신발이 한쪽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대요. 문제는 거기였어요. 텐트 안은 바람이 못 빠져나갈 만큼 정리돼 있었고, 신발은 젖은 눈 위에 딱 맞게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은 없었고, 휴대폰도, 열기도, 마지막 흔적도 없었어요. 처음엔 강탈이었겠죠.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고 데려간 걸로 보였대요. 그런데 1차 추적에서 이상한 건 캠프 아래쪽 계단식 바위에는 발자국이 3걸음만 남고 완전히 끊겼다는 점이었어요. 눈사태 흔적도 없고, 유혈도 없고, 장비 손상도 없었대요. 그래서 현장팀은 저도 모르게 낙사했거나 겨우 넘어졌다가 추락 가설로 정리해버렸어요. 하지만 심야가 더 내려앉을수록 또 다른 수치가 하나씩 고개를 들었어요. 첫 번째 반전은 그 자리에서 텐트발 아래 발견된 영수증 덤이었대요. 현금 영수증엔 7월 2일, 8월 1일. 같은 날짜에 산장비가 3개만 적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8건이었대요. 다들 장비 대여가 이렇게 적은 이유로 설명했지만 카드 승인 시각은 00, 43, 00, 55, 1시 7분에만 몰려 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로그엔 은행 잔고가 1200만 원에서 870만 원으로 하루 만에 내려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날 새벽 출발 기록은 680만 원짜리 통화료가 공백처럼 사라졌대요. 그게 두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게 아니었고, 사라지게 해놓고 돈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텐트와 신발은 현장에 있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남아 있어야 할 허위 장면이었대요. 그가 남긴 회계 장부를 보면 6월분 가상 가이딩 수익은 4,800만 원, 공식으로 잡은 경비는 1,230만 원이라 순이익이 3,570만 원으로 보였대요. 그런데 실제 지출 증빙을 다시 계산하면 720만 원, 즉 손익은 48,000원으로 뒤집혔고요. 이 510만 원의 차이는 그저 장부 오차가 아니었대요. 세율 22%를 적용한 손익기준세액은 785만 4천원 대비 897만 6천원으로 112만 2천원 차이까지 난다는 걸 뜻했거든요. 즉, 손익 비교 2개, 세액 차이 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에서 실제 인출 230만 원, 공식은 0원으로 가려져 있던 게 딱 잡혔어요. 결국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해요. 목격자 하나의 진술도 결정적이었대요. 3시 12분, 패스 끝 계곡 철로 옆에서 누군가가 무릎 위로 망토를 덮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뒤이어 2140m에서 2회 라디오 퀵체크를 남겼대요. 그가 떠난 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증거를 남겨놓고 스스로를 지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유령보다 무서운 걸 낳았대요. 수익은 잠깐 살아날지 몰라도 한번 세무조사를 시작한 사람 앞에서 거짓은 눈처럼 녹아내리거든요. 다이아트로프 패스의 신비는 바람이나 어둠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숫자가 만든 미로였던 거예요. 텐트는 있었고 신발은 있었고 사라진 건 사람도, 몸도,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다만 진짜 범인은 우리 눈앞을 지나가던 흔적을 지운 사람이 아니라 손익과 세액을 바꾸려던 사람이었다는 것. 마무리. 그렇게 텐트는 남고 신발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는 일은 들으면 정말 기괴한 소설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 이런 기록들은 어디선가 이미 한 번씩 증언되어 왔다는 점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다이아트로프 패스 1차 추적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흔적이 선명할수록 사라진 이의 실체가 더 멀어져 갔고 있는 것과 없어진 것의 간격만큼 진실이 아득해졌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문은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오늘 밤 12시 이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그 자리에 직접 서본 적이 있는 것처럼 숨이 조용히 가라앉는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는 게 이 사건이 여전히 건드리기 힘든 이유였다고 합니다. 현대의 SNS와 위성지도 시대에도 증언의 어긋남 하나, 타임라인의 빈칸 하나가 사건을 영원히 지워버린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댓글로 그날 새벽, 텐트 밖에 남은 마지막 신호는 무엇이었을지 알려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이런 실화 미스터리의 다음 기록도 계속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측, 현장 가설, 심지어 무심코 본 작은 디테일까지도 다음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설명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다음 편 예고. 2화에서는 실종자 동행자들의 이동 기록과 목격자 간 시간 불일치 포인트를 정밀 재구성해 텐트 밖에서 멈춘 마지막 발자국의 방향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우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